이재명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우리 너무 균형이 있어 프로가. 촛불이 확 타오를 때 이재명 시장의 지지율도 확 올랐는데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시장 지지자분들이 왜 우리 이재명 시장 이야기 안 해줘 하는데요. 이슈 파이팅을 못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막 떠오르는 이슈가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우리 참 무당 되시는 우리 의원님한테 그 이재명 시장이 다시 떠오를 수 있는 어떤 방법도 한번 우리가 전수를 한번 받아보고 싶어요. 선거는요, 뭐가 중요하냐면요, 나의 영역 밖에 나의 노력으로 극복하는 게 한 게 있고요, 나의 영역 밖에 나하고는 관계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나의 정책 능력을 키우고 조직을 확대하고 그리고 메시지를 던지고 하는 것은 나의 노력 영역 안에 포함되거든요. 근데 포함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후보 구도입니다. 내가 모자란 사람이에요. 근데 나보다 더 모자란 사람이 나오면 내가 이깁니다. 난 엄청 뛰어나요. 나 이순신 장군 같아. 근데 이순신 장군보다 더 뛰어난 장군이 나오면 내가 이순신 장군이라도 지는 겁니다. 이건 내 영역 밖이에요. 이재명 시장의 구조적 한계는 문재인이었어요. 2002년도에 노무현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상대 후보 구도가 이인재였기 때문에 이겼습니다. 이인재는 물리쳐야 될 구악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사모를 중심으로 한 시대 정신을 형성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재명 입장으로는 문재인이 이인재가 아니에요. 이인재처럼 타도의 대상, 척결의 대상, 흠집낼 대상이 못 됐던 거예요. 그래서 후보 구도에서 선거 공학적인 측면을 본다면 이재명은 가장 안 좋은 후보 구도를 맞이한 거죠. 그래서 그걸 못 뚫은 겁니다. 그래서 18%까지 가고 더 이상 힘을 못 쓴 거예요. 왜냐하면 18%까지 딱 갔으면 만약에 문재인이 이인재였으면 바로 25%로 올라가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문재인이 이인재가 아니잖아. 잘못하다가 위협을 받을 수 있겠네? 그 순간 다시 문재인을 응집합니다. 이재명이 올라갔다는 것이 문재인을 응집해서 더 올라가게 만든 거예요. 이거는 이재명이 잘못하고 그런 게 아니고 후보 구도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이재명 캠프 쪽에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리고 이것은 이재명이 훌륭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그런 구도의 문제이다. 그래서 그런 선거 공학적인 측면을 본다면 이재명 불행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번 말고 다음 차기에는 이재명이 더 떠오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더 미미해질까요? 경선을 잘 치러야 되는데요. 저는 이게 무슨 다른 뜻이 아니고 차기를 보려면 집안 문중에서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인정을 받아야 차기가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안희정보다는 지지율이 설령 낮을지라도 이재명이 더 전망이 밝은 거죠. 보험을 확실하게 들어놓은 거죠. 이재명 시장이 성남시장이 내년까지 끝나잖아요. 네. 그 직을 그만두는 게 나아요? 아니면은 한 번 더 하는 게 나아요? 저는 뭐라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뭐라도? 네. 중앙정부로 들어오는 방법은 없습니까? 뭐 어쨌든 근데 본인이 선출직이냐 임명직이냐는 본인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이고, 근데 저는 그냥 선출직을 한 번 더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이런 판단. 그러면 그 성남시장 말고 뭐 한간에 떠도는 경기도지사 같은 쪽이 도전해보는 건 더 좋지 않을까요? 그거는 제가 코멘트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건 좀 실례인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최근에 이제 이 여러 방송에 나오면서 그런 질문을 많이 받더라고요. 이재명 시장이 뭐 차차기 뭐 이런 얘기도 묻는 사람이 있고, 또는 이번에 그래서 경선에서 안 되면 어떻게 될 것 같냐,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거를 물어봐요. 그랬더니 대답하기를 내가 안 되더라도 정책은 남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그 내가 내놓은 정책 때문에 나를 지지했던 사람들을 이 민주당이 또는 그 다른 후보가 받기 위해서라도 내 정책의 일부를 받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난 상당히 좀 굉장히 원칙적으로 옳고, 또는 자기의 어떤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결집시키는, 흐트러뜨리지 않고 계속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모여져 있기를 바라는 어떤 심정 같은 것이 읽혔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지를 해서 모아줘야 뭐 기본소득이라든지 재벌개혁이라든지 하는 자신이 던지는 핵심적인 화두가 그 끝까지 어떤 힘을 받아서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사람에 의해서라도 실현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전망, 그러니까 이를테면 문재인 캠프 안에서 그런 식의 정책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처럼 보이세요? 이재명 시장이 그런 말씀을 했다면 지극히 옳은 말씀이고,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잘한 얘기예요. 근데 그것은 이재명 시장의 희망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무상급식은 원래 정의당의 아젠다였어요. 그리고 그걸 실현은 민주당이 했어요. 그렇다고 정의당의 지지율이 올라간 건 아니에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시장이 만에 고유한 브랜드가 있는 정책을 설령 예를 들어 문재인 대통령이 돼서 실현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재명 거다라고 기억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아니, 그래서 뭐- 그걸로 지지자들을 그냥 모아놓을 수 있는 그런 힘은 되지 못해요. 아니, 그러니까 나중까지 지지자를 모아둔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흐트러지지 않게끔 왜냐하면 이 정책을 받아라라는 것으로 압박의 수단으로 어떤 충성도 높은 그런 지지자들이 모여 있을 수는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다 문재인 지지율로 흡수돼 버리면 지금까지 이재명이 주장했던 그런 정책들이 다 힘을 못 받게 될까 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렇게 해야 이재명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이탈하지 않고 예를 들면 문재인 후보가 됐다. 그러면 문재인을 찍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이재명 시장이 옳은 말이고요. 잘한 얘기고 그야말로 그것은 이재명의 선한 의지입니다. 그러니까 뭐 방법이 없어요 이제. 그 구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탄핵이 기각되거나 또는 인용되거나 거기에도 어떤 출력 있는 지지율 변화는 없을까요? 상상하기 싫지만 탄핵이 기각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재명은 다시 뜹니다. 그렇겠죠. 네. 근데 그거는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헌재에 승복할 거냐. 그랬을 때 이재명 시장만 어디다 대고 그런 얘기를 해. 예를 들면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마치 탄핵해야 된다. 이것을 대선 주자 중에서는 제일 먼저 했고 정치인 중에서는 제가 제일 먼저 했고 실제로. 네. 그런데 탄핵이 되니까 그거 이재명 미리 얘기했잖아 용기 있게 이렇게 해서 팡 뜬 거거든요. 다른 거 없어요. 근데 만약에 기각이 된다. 그거 봐 이재명이 예의주시 하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이재명이 떠요. 그 다음에는 굉장히 무서운 주자가 되긴 될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진짜 우리 이 시대 참 무당 이런 질문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현 상태로 봤을 때 안희정이 막 돌풍 비슷하게 일으키고 있고 뭐 보수 쪽에서는 정말 띄워요. 저번에 분석해 보니까 갤럽 같은 데서는 질문이 달라요. 찍겠냐도 아니야. 이 중에 누가 더 좋아 보입니까? 이런 정도예요. 아하. 일부러 띄우는 게 보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더불어민주당 경선이 첫 번째 질문 결선 투표까지 갈 것이냐. 만약에 간다면 누가 될 것이냐. 이걸 한번 예언 한번 해보시죠. 자, 제가 쌍괄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선 투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문재인 대표가 1차적으로 제 느낌으로는 한 55% 정도 얻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고요. 근데 나중에 지켜보시면 압니다. 과연 55%가 나오는지. 근데 이것은 제가 그냥 던지는 말이 아니고 이것은 빅데이터 분석에 의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지금 7, 8주 동안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안희정의 지지율의 상승과 관계없이 문재인은 꺾이지 않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중요한 거고요. 그러니까 안희정 지사의 지지율 상승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라기보다는 더불어민주당을 싫어하고 문재인을 반대하는 세력이 붙어서 간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야말로 역선택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지율의 반 정도는 거품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중요한 지표는 뭐냐면 지금까지 한두 달 동안 쭉 보면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중에서의 지지도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문재인 대표가 60% 이하로 별로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아하. 혼자. 그리고 나머지 40%를 가지고 나눠 먹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안희정 지사가 전체 여론조사에서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문재인 대표 걸 뺏어가야 되잖아요. 그걸 못 뺏어갑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의 60%는 돌풍 독주거든요. 근데 문재인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에서 돌풍 독주를 하고 있다는 기사는 안 씁니다. 이걸 쓰게 되면 더불어민주당 경선은 문재인 과반으로 결선 투표 없을 것 같다. 이런 걸 보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안희정 띄우기를 하려고 하니까 이건 기사를 죽입니다. 그래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현상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이제 리얼미터에서 나온 건데요. 굉장히 의미 있고 놀라운 여론조사 하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 참여하겠느냐? 참여하겠습니다. 이게 100%로 봤을 때 민주당 지지자는 60%밖에 안 됩니다. 아, 다른 데서 온 사람들이 40%나 되는 거예요? 33%. 그러니까 이것은 엄청나게 다른 당에서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개입하겠다. 이런 의향을 표명한 겁니다. 직접 행동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근데 이것은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근데 저도 옆에서 이제 하는 것을 저는 이제 권리당하니까 이미 돼 있기 때문에 다른 분들을 신청하라고 보고 기다려봤어요. 근데 1811 1000번 이번에 이제 1811 1004번까지 생겼습니다. 전화를 거니까요. 빠르면 5분 걸립니다. 신청하는데. 이런 절차를 밟고요.
주민번호 입력하세요. 나오고요. 주민번호 입력하면 주소 입력하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구주소냐 현주소냐 이걸 구분해서 또 아무거나 써야 돼요. 이 절차가요. 어르신들은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안희정 지사를 지지하는 저는 뭐 보수층이라고 이름을 쳐요. 별로 마음에 안 들지만 이 보수층들은 소극적 지지층이거든요. 그렇죠. 의향만 갖고 있거든요. 직접 행동파가 아니거든요. 행동한다 할지라도 내가 주민번호로 찝찝해요. 그래서 의향은 표현하지만 직접 행동하기는 굉장히 줄어들 것이다. 저는 10% 미만일 거라고 봅니다. 실제로 등록하는 것은.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안희정의 전체 여론조사는 뭐냐면요. 전체 국민 유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는 문재인을 싫어하는 사람이 제일 많지 않겠습니까? 안희정을 싫어하는 사람보다 문재인을 싫어하는 훨씬 많은 사람들을 놓고 여론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이 1위죠. 그래도. 자, 그런데 4,100만 명이 대한민국 지금 유권자입니다. 지금 추세로 봤을 때요. 10만 콜이 들어와요. 하루에. 그리고 실제로 신청에 성공하는 것은 5만 5천 정도 됩니다. 굉장히 높은 거예요. 2012년에 비해서 2배 정도 높습니다. 45%는 이러저러한 이유로 신청을 못해요. 그러면 핵심 지지층이 등록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200만 명이 신청을 했어요. 그럼 투표율이 50에서 60%입니다. 250만이 됐다고 치면 50에서 60% 하면 100만 명이 투표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체 4,100만 유권자 중에서 2% 국민이 투표하는 겁니다. 네. 그 2% 국민은 전체 여론조사에서 나오는 거하고 완전히 양상이 다른 거죠. 아주 충성도 높은.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문재인 대표가 결선 투표 없이 1차전에서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 또 하나는 심리적 요인을 제가 지금까지 이제 빅데이터 분석이고 또 하나의 심리적 요인은 뭐냐면 문재인 대표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게 있습니다. 맞아요. 뭐냐면 안희정 지사 지지율이 높아가서 위협한다. 큰일 났네? 그러면 안희정 지사의 절반쯤은 범친노 표입니다. 이 표가 빠져나와서 문재인 쪽 붙습니다. 이러다가 정권 교체하는데 지장이 있겠네. 안희정 지사 지지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 지지층은 빠져서 문 대표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하나는 문 대표 지지율이 막 치고 올라가요. 그러면 2차전까지 갈 필요가 뭐 있어. 1차전에 끝내자. 또 이렇게 작용을 해요. 그래서 이래도 저래도 문재인 대표한테는 경선에서 굉장히 유리한 구도가 형성될 수밖에 없다. 심리적 요인으로. 그렇다면은 안희정 지사가 지금이라도 빨리 회gon을 좀 해가지고 차차기를 바라보는 관점으로 가야지. 이러다가 계속 미운털 박히면은 죽도밥도 아닌 상태로 그냥 잠깐의 돌풍하고 사그라들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어준 총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나 선거에 나가면 선거 뽕을 맞는다. 해롱해롱한다. 지금 안희정 지사는 그런 상태인 것 같다. 근데 내가 지금 뽕 맞았다 하고 빨리 정신을 차리는 것은 안희정 개인의 능력이다. 그 시험 때 올랐다. 이제 김어준 총수는 현재 상태를 그렇게 분석하더라고요. 저도 일정하게 동의합니다. 이게 자기 객관화거든요. 이게 이제 좀 너무 멀리 간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 M 후보께서 만약에 당선이 된다고 치면은 그 다음에 차차기는 누가 더 유리할 것인가 계산해 본 적이 있어요. 근데 문재인 대표가 상당히 보수적으로 정치를 하게 되면 오히려 이재명 시장이 뜰 수도 있고, 근데 이 포지션으로 그냥 치고 올라가다가 사그라들었던 안희정은 뭔가 사쿠라 이미지만 남고 사실은 그 대선 전선에서 패퇴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가장 먼저 빠진 박원순 시장이 유리할 수도 있겠다. 뭐 온갖 그런 생각들 한번 해봤었거든요. 뭘 그렇게까지 지금 미리 복잡한 생각을 하세요. 우리들 같은 사람들은 멀리 한번 내다봐야 돼. 그래서 앞으로 25대 대선은 누가 먹을 것인가 이런 것도 계산을 해놔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야. 근데 분명한 것은 이렇게 대선이 이제 가정입니다만 문재인 대표가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됐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남는 이삭은 누가 줄 것인가. 저는 안희정 지사는 힘들 거라고 봅니다. 그 이삭은 이재명 시장이 많이 수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문중회의에 가잖아요. 그럼 너는 우리 같은 문중이야. 근데 안희정 지사는 저쪽 문중에 갔다가 왔거든요. 그러니까 저쪽 가서 놀아. 계속 대연정 얘기하고 박근혜 이명박 선한 의지가 있었다고 하니까 그쪽 가서 놀아. 이게 됩니다. 자신이 그렇게 주장하던 적자가 아니게 되는. 그렇죠. 그래서 대선 이후에는 이제 서자가 될 가능성도 높고. 네, 그렇습니다. 내가 져도 이겨도 내 동지들과 어깨 걸고 어깨에 스크럼을 풀지 않겠다. 이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추우면 우리가 보통 있잖아요. 힘이 돼주는 게 뭔지 아세요? 어떤 사람이 비를 맞고 있어요. 우산을 씌워주는 것보다 더 힘이 되는 게 뭔지 아세요? 같이 우산을
옆에 버리고 같이 비를 맞아주는 거예요. 그럴 때 가장 큰 위로가 되거든요. 제가 세월호 유가족들 있잖아요. 내가 뭐 해드릴 게 없어. 우산을 씌워드릴 수도 없어. 나는 같은 비를 맞는 심정으로 24일간 단식을 했거든요. 왜?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하고 같이 비를 맞겠습니다. 그걸 덜 고마워해요. 가서 뭐 위로하고 악수하고 뭐 특별법을 만들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뭐 이것보다는 그거는 우산을 씌워주는 거거든요. 잠시 햇빛 가리개로. 비가 오는데 비 가리개로. 근데 언제든지 비가 올 수 있잖아요. 진정한 동지는 내일 또 비가 올 수 있어요. 오늘 우산 씌워주는 사람 내일 우산 갖고 안 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같이 비를 맞아주면 내일 비가 와도 같이 맞아주겠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요. 새날만이 정청래 인터뷰 이렇게 할 수 있군요. 종편에서도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 판도라가 지금 시청률을 얼마나 찍었는지 모르겠는데 종편 최고의 프로그램이 될 가능성도 있어요. 이런 캐릭터는 일찍이 없었거든요. 정치인들 여야를 통틀어가지고. 근데 그렇다 보니까 재미를 잊고 상품 가치로는 최고인데 일단 자기 이야기를 할 경우가 좀 드물어요. 또 오늘 그런 얘기가 좀 되고 있어가지고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한 가지 좀 제가 설명을 드릴 것은 지금 이제 역선택 문제를 계속 얘기하시고 이제 문재인 대표나 이재명, 안희정 지사가 2012년 경선 룰에 준하해서 승복하겠다 해서 지금 룰대로 가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뀐 게 있어요.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런 건데 원래 2012년 룰은 전화를 딱 콜센터 전화하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어느 당을 지지하십니까? 였어요. 아닌 딴 당을 지지한다 그러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끊어지는 거죠.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전화 넘어가요. 1단계에서 2단계로. 그러거나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다 하지 않고 지지하는 정당이 없습니다. 그래야 또 2단계로 넘어가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과정을 없애버렸어요. 담벼락 하나를 치운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완전 국민 경선 해야 되고 흥행에 성공해야 되고 그리고 또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측만 한다면 문재인 대표가 너무 유리해서 해보나 마나 게임 아니냐. 그래서 상대 후보에게 기회 요소를 좀 넓히자.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그걸 없애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정당이나 박사모나 일베에서 들어올 수 있는 담을 치워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역선택 우리가 더 있어요. 그러면서 되게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이거 저보고 책임지라는 거야. 왜요? 몰라요. 완전 국민 경선제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아니 그런 이제 당원에 나와 있는데 제가 이제 이 얘기는 지금 처음 하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하고 싶었는데 그동안 안 했거든요. 아니 역선택은 근본적으로 못 막는다. 왜냐하면 그런 장치가 있었으면 걸러지잖아요, 한번. 자기도 모르게 나 새누리당 지지해요. 그다음 2단계는 못 넘어가. 근데 이걸 없애버렸어요. 2012년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미리 사상 검증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이 박사모인지 일변지 국민의당 당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받을 수밖에 없어, 콜센터에서는. 그러면 우리 당 지지자들이 더 많이 참석해서 그 비율을 다운시킬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렸거든. 이건 이제 이게 계몽이야. 그러니까 정청래는 왜 디테일한 걸 미리 조치를 못하고 우리한테 힘들어 죽겠는데 더 많이 하게끔만 하냐. 무책임한 거 아니냐. 그렇게 또 저한테 또 뭐라 하신 분이 있는데 하여튼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책임자도 아니고 뭐 국회의원도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저하고 제일 친하니까 친숙하니까 이제 저한테 이제 화풀이를 많이 하시는데 그 부분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런 일이 있었다. 그 담벼락을 틔운 게 역선택을 좀 방지할 수 있었는데 그 거름 장치를 없애버려서 좀 더 이 역선택에 문제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께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도 어쩌겠어요. 더 많이 신청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소문이 막 나주고 역선택 어쩔 거냐고 이야기가 돼줘야 그 위기감 때문에 또 모여드는 충분히 있을 거라고 보고 개인 자체가 갖는 스피커의 크기가 문재인, 이재명, 안희정 다음에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에서 추미애, 우상호 정도를 빼고 나면 저는 갑이라고 보거든요. 온라인상에서는 추미애, 우상호를 앞서는 대선 후보들 3명을 빼고 나면 사실 정청래 의원이 가장 뉴스 메이커예요. 저기 있잖아요. 좀 서운하네요. 왜요? 2012년도에요. SNS 지수라는 게 있었습니다. 지금보다 이제 제가 더 이제 대선이 임박하면 더 많이 할 거예요. 페이스북, 뭐 트위터, 페북 라이브 방송. 2012년도에도 진짜 열심히 했어요. 오프라인에서도 열심히 됐지만 그때 SNS 클라우드 지수라는 게 있었어요. 제가요 그때 2위였어요. 전체 대한민국. 1위 누구였어요? 박근혜. 문재인 대표가 진 이유가 있었구나. 2위가 정청래고 3위가 문재인이었어요. 실제로. 그래요? 네. 정청래 때문이구만.
근데 왜냐면 이제 문재인 대표는 트위터 이런 거 자주 못 하잖아요. 자주 했으면 나를 넘었겠죠. 근데 저는 굉장히 자주 했고 박근혜 후보는요 의외로 박근혜가 직접 하진 않았겠죠. 보좌진들이 했겠죠.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게 뭐가 서운하신 건데요? 그래서 누구 빼고 갑이라고 한 얘기는 포함시켜서 갑이라고 아니 했어요. 공식적인 직책이 그게 아까 하셨잖아요. 대선 주자 3명에 당대표 원내대표 빼고 나면 사실상 일이다. 거의 일이잖아. 아니 사실은 제가 지금 그 출마선을 안 해서 그렇지 출마를 했으면 문 대표하고 저하고 경쟁이지 않았을까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전 의원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분이 이래서 정말 조선일보를 보내야 되는 방송계 그러니까, 보석 같은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축구 해설을 좋아하는데 네. 차범근 씨 해설을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이 사람이 옛날에 잘 차본 사람이잖아. 세계에서 최고 클래스를 경험해보고 해본 유일한 사람이잖아요. 그 현장을 아는 사람, 경험해본 사람이 이런 그 상황을 읽고 설명해 주는 거는 정말 특별하고 다르구나. 그쵸. 오늘 그거를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편에 있는 아무것도 모르는 말로만 갑질해왔고 어디 정치 일선에 한번 가보지도 못한 애들이 하는 그런 쓰레기 같은 방송에 비해서 이게 얼마나 시원하고 명쾌하고 의미가 있느냐 이거죠. 실제로 정편을 보면요. 우리들보다 방송 못해요. 거기 나오는 패널들. 그건 맞아요. 뻔해. 사실이에요. 근데 정청래 의원 같은 분석은 사실상 저는 후보예요. 없어. 찾아봐. 아까 이런 분석. 놀랍습니다. 대단하시죠. 응. 그리고 그 내가 내놓은 정책 때문에 나를 지지했던 사람들을 이 민주당이 또는 그 다른 후보가 받기 위해서라도 내 정책의 일부를 받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난 상당히 좀 굉장히 원칙적으로 옳고 또는 자기의 어떤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결집시키는 흐트러뜨리지 않고 계속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모여져 있기를 바라는 어떤 심정 같은 것이 읽혔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지를 해서 모아줘야 뭐 기본소득이라든지 재벌개혁이라든지 하는 자신이 던지는 핵심적인 화두가 그 끝까지 어떤 힘을 받아서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사람에 의해서라도 실현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전망, 그러니까 이를테면 문재인 캠프 안에서 그런 식의 정책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처럼 보이세요? 이재명 시장이 그런 말씀을 했다면 지극히 옳은 말씀이고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잘한 얘기예요. 근데 그것은 이재명 시장의 희망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무상급식은 원래 정의당의 아젠다였어요. 그리고 그걸 실현은 민주당이 했어요. 그렇다고 정의당의 지지율이 올라간 건 아니에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시장이 만에 고유한 브랜드가 있는 정책을 설령 예를 들어 문재인 대통령이 돼서 실현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재명 거다라고 기억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로 지지자들을 그냥 모아놓을 수 있는 그런 힘은 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나중까지 지지자를 모아둔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흐트러지지 않게끔 왜냐하면 이 정책을 받아라라는 것으로 압박의 수단으로 어떤 충성도 높은 그런 지지자들이 모여 있을 수는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다 문재인 지지율로 흡수돼 버리면 지금까지 이재명이 주장했던 그런 정책들이 다 힘을 못 받게 될까 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렇게 해야 이재명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이탈하지 않고 예를 들면 문재인 후보가 됐다. 그러면 문재인을 찍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이재명 시장이 옳은 말이고요. 잘한 얘기고 그야말로 그것은 이재명의 선한 의지입니다. 그러니까 뭐 방법이 없어요 이제. 그 구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탄핵이 기각되거나 또는 인용되거나 거기에도 어떤 출력 있는 지지율 변화는 없을까요? 상상하기 싫지만 탄핵이 기각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재명은 다시 뜹니다. 그렇겠죠. 네. 근데 그거는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헌재에 승복할 거냐. 그랬을 때 이재명 시장만 어디다 대고 그런 얘기를 해. 예를 들면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마치 탄핵해야 된다. 이것을 대선 주자 중에서는 제일 먼저 했고 정치인 중에서는 제가 제일 먼저 했고 실제로. 네. 그런데 탄핵이 되니까 그거 이재명은 미리 얘기했잖아. 용기 있게. 이렇게 해서 팡 뜬 거거든요. 다른 거 없어요. 근데 만약에 기각이 된다. 그거 봐 이재명이 예의주시하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이재명이 떠요. 그 다음에는 굉장히 무서운 주자가 되긴 될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진짜 우리 이 시대 참 무당 이런 질문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현 상태로 봤을 때 안희정이 막 돌풍 비슷하게 일으키고 있고 뭐 보수 쪽에서는 정말 띄워요. 저번에 분석해 보니까 갤럽 같은 데서는 질문이 달라요.
찍겠냐도 아니야. 이 중에 누가 더 좋아 보입니까? 이런 정도예요. 아하. 일부러 띄우는 게 보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더불어민주당 경선이 첫 번째 질문. 결선 투표까지 갈 것이냐. 만약에 간다면 누가 될 것이냐. 이걸 한번 예언 한번 해보시죠. 자, 제가 쌍괄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아, 우리 너무 균형이 있어 프로가. 촛불이 확 타오를 때 이재명 시장의 지지율도 확 올랐는데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시장 지지자분들이 왜 우리 이재명 시장 이야기 안 해줘 하는데요. 이슈 파이팅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막 떠오르는 이슈가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우리 참무당 대신에 우리 의원님한테 그 이재명 시장이 다시 떠오를 수 있는 어떤 방법도 한번 우리가 전수를 한번 받아보고 싶어요. 선거는요, 뭐가 중요하냐면요, 나의 영역 밖에 나의 노력으로 극복하는 게 한 게 있고요, 나의 영역 밖에 나하고는 관계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나의 정책 능력을 키우고 조직을 확대하고 그리고 메시지를 던지고 하는 것은 나의 노력 영역 안에 포함되거든요. 근데 포함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후보 구도입니다. 내가 모자란 사람이에요. 근데 나보다 더 모자란 사람이 나오면 내가 이깁니다. 난 엄청 뛰어나요. 나 이순신 장군 같아. 근데 이순신 장군보다 더 뛰어난 장군이 나오면 내가 이순신 장군이라도 지는 겁니다. 이건 내 영역 밖이에요. 이재명 시장의 구조적 한계는 문재인이었어요. 2002년도에 노무현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상대 후보 구도가 이인재였기 때문에 이겼습니다. 이인재는 물리쳐야 될 구악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사모를 중심으로 한 시대 정신을 형성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재명 입장으로는 문재인이 이인재가 아니에요. 이인재처럼 타도의 대상, 척결의 대상, 흠집낼 대상이 못 됐던 거예요. 그래서 후보 구도에서 선거 공학적인 측면을 본다면 이재명은 가장 안 좋은 후보 구도를 맞이한 거죠. 그래서 그걸 못 뚫은 겁니다. 그래서 18%까지 가고 더 이상 힘을 못 쓴 거예요. 왜냐하면 18%까지 딱 갔으면 만약에 문재인이 이인재였으면 바로 25%로 올라가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문재인이 이인재가 아니잖아. 잘못하다가 위협을 받을 수 있겠네? 그 순간 다시 문재인을 응집합니다. 이재명이 올라갔다는 것이 문재인을 응집해서 더 올라가게 만든 거예요. 이거는 이재명이 잘못하고 그런 게 아니고 후보 구도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이재명 캠프 쪽에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리고 이것은 이재명이 훌륭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그런 구도의 문제이다. 그래서 그런 선거 공학적인 측면을 본다면 이재명 불행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번 말고 다음 차기에는 이재명이 더 떠오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더 미미해질까요? 경선을 잘 치러야 되는데요. 저는 이게 무슨 다른 뜻이 아니고 차기를 보려면 집안 문중에서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인정을 받아야 차기가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안희정보다는 지지율이 설령 낮을지라도 이재명이 더 전망이 밝은 거죠. 보험을 확실하게 들어놓은 거죠. 이재명 시장이 성남시장이 내년까지 끝나잖아요. 네. 그 직을 그만두는 게 나아요? 아니면은 한 번 더 하는 게 나아요? 저는 뭐라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뭐라도 네. 중앙 정부로 들어오는 방법은 없습니까? 뭐 어쨌든 근데 본인이 선출직이냐 임명직이냐는 본인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이고, 근데 저는 그냥 선출직을 한 번 더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이런 판단. 그러면 그 성남시장 말고 뭐 한간에 떠도는 경기도지사 같은 저기 도전해 보는 건 더 좋지 않을까요? 그거는 제가 코멘트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건 좀 실례인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최근에 이제 이 여러 방송에 나오면서 그런 질문을 많이 받더라고요. 이재명 시장이 뭐 차차기 뭐 이런 얘기도 묻는 사람이 있고, 또는 이번에 그래서 경선에서 안 되면 어떻게 될 것 같냐,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거를 물어봐요. 그랬더니 대답하기를 내가 안 되더라도 정책은 남는 것이 아니냐. 그래도 자, 그런데 4,100만 명이 대한민국 지금 유권자입니다. 지금 추세로 봤을 때요, 10만 콜이 들어와요, 하루에. 그리고 실제로 신청에 성공하는 것은 5만 5천 정도 됩니다. 굉장히 높은 거예요. 2012년에 비해서 2배 정도 높습니다. 45%는 이러저러한 이유로 신청을 못 해요. 그러면 핵심 지지층이 등록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200만 명이 신청을 했어요. 그럼 투표율이 50에서 60%입니다. 250만이 됐다고 치면 50에서 60% 하면 100만 명이 투표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체 4,100만 유권자 중에서 2% 국민이 투표하는 겁니다. 네. 그 2% 국민은 전체 여론조사에서 나오는 거하고 완전히 양상이 다른 거죠. 아주 충성도 높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문재인 대표가 결선 투표 없이 1차전에서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 또 하나는 심리적 요인을 제가 지금까지 이제 빅데이터 분석이고, 또 하나의 심리적 요인은 뭐냐면 문재인 대표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게 있습니다.
맞아요. 뭐냐면 안희정 지사 지지율이 높아가서 위협한다. 큰일 났네. 그러면 안희정 지사의 절반쯤은 범친노 표입니다. 이 표가 빠져나와서 문재인 쪽 붙습니다. 이러다가 정권 교체하는데 지장이 있겠네. 안희정 지사 지지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 지지층은 빠져서 문 대표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하나는 문 대표 지지율이 막 치고 올라가요. 그러면 에이 2차전까지 갈 필요가 뭐 있어. 1차전에 끝내자. 또 이렇게 작용을 해요. 그래서 이래도 저래도 문재인 대표한테는 경선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구도가 형성될 수밖에 없다. 심리적 요인으로. 그렇다면은 안희정 지사가 지금이라도 빨리 회gon을 좀 해가지고 차차기를 바라보는 관점으로 가야지. 이러다가 계속 미운털 박히면은 죽도밥도 아닌 상태로 그냥 잠깐의 돌풍하고 사그라들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어준 총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나 선거에 나가면 선거 뽕을 맞는다. 해롱해롱한다. 지금 안희정 지사는 그런 상태인 것 같다. 근데 내가 지금 뽕 맞았다 하고 빨리 정신을 차리는 것은 안희정 개인의 능력이다. 그 시험대에 올랐다. 이제 김어준 총수는 현재 상태를 그렇게 분석하더라고요. 저도 일정하게 동의합니다. 이게 자기 객관화거든요. 이게 이제 좀 너무 멀리 간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 M 후보께서 만약에 당선이 된다고 치면은 그 다음에 차차기는 누가 더 유리할 것인가 계산해 본 적이 있어요. 근데 문재인 대표가 상당히 보수적으로 정치를 하게 되면 오히려 이재명 시장이 뜰 수도 있고, 근데 이 포지션으로 그냥 치고 올라가다가 사그라들었던 안희정은 뭔가 사쿠라 이미지만 남고 사실은 그 대선 전선에서 패퇴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가장 먼저 빠진 박원순 시장이 유리할 수도 있겠다. 뭐 온갖 그런 생각들 한번 해봤었거든요. 뭐 그렇게까지 지금 아니, 미리 복잡한 아니, 생각을 하세요. 우리들 같은 사람들은 멀리 한번 내다봐야 돼. 그래서 앞으로 25대 대선은 누가 먹을 것인가 이런 것도 계산을 해놔야 된다고. 뭐야? 근데 분명한 것은 이렇게 대선이 이제 가정입니다만 문재인 대표가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됐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남는 이삭은 누가 줄 것인가? 저는 안희정 지사는 힘들 거라고 봅니다. 그 이삭은 이재명 시장이 많이 수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문중 회의에 가잖아요. 그럼 너는 우리 같은 문중이야. 근데 안희정 지사는 저쪽 문중에 갔다가 왔거든요. 그러니까 저쪽 가서 놀아 계속 대연정 얘기하고 박근혜 이명박 선한 의지가 있었다고 하니까 그쪽 가서 놀아. 이게 됩니다. 자신이 그렇게 주장하던 적자가 그렇죠. 아니게 되는. 그렇죠. 그래서 대선 이후에는 이제 결선 투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문재인 대표가 1차적으로 제 느낌으로는 한 55% 정도 얻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고요. 근데 나중에 지켜보시면 압니다. 과연 55%가 나오는지. 근데 이것은 제가 그냥 던지는 말이 아니고 이것은 빅데이터 분석에 의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지금 7, 8주 동안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안희정의 지지율의 상승과 관계없이 문재인은 꺾이지 않고 계속 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중요한 거고요. 그러니까 안희정 지사의 지지율 상승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라기보다는 더불어민주당을 싫어하고 문재인을 반대하는 세력이 붙어서 간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야말로 역선택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지율의 반 정도는 거품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중요한 지표는 뭐냐면 지금까지 한두 달 동안 쭉 보면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중에서의 지지도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문재인 대표가 60% 이하로 별로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아하. 혼자. 그리고 나머지 40%를 가지고 나눠 먹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안희정 지사가 전체 여론조사에서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문재인 대표 걸 뺏어가야 되잖아요. 그걸 못 뺏어갑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의 60%는 돌풍 독주거든요. 근데 문재인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에서 돌풍 독주를 하고 있다는 기사는 안 씁니다. 이걸 쓰게 되면 더불어민주당 경선은 문재인 과반으로 결선 투표 없을 것 같다. 이런 걸 보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안희정 띄우기를 하려고 하니까 이건 기자를 죽입니다. 그래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현상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이제 리얼미터에서 나온 건데요. 굉장히 의미 있고 놀라운 여론조사가 하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 참여하겠느냐? 참여하겠습니다. 이게 100%로 봤을 때 민주당 지지자는 60%밖에 안 됩니다. 아, 다른 데서 온 사람들이 40%나 되는 거예요? 33%. 그러니까 이것은 엄청나게 다른 당에서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개입하겠다. 이런 의향을 표명한 겁니다. 직접 행동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근데 이것은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근데
저도 옆에서 이제 하는 것을 저는 이제 권리당하니까 이미 돼 있기 때문에 다른 분들을 신청하라고 보고 기다려봤어요. 근데 1811 1000번 이번에 이제 1811 1004번까지 생겼습니다. 전화를 거니까요. 빠르면 5분 걸립니다. 신청하는데. 이런 절차를 밟고요. 주민번호 입력하세요. 나오고요. 주민번호 입력하면 주소 입력하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구주소냐 현주소냐 이걸 구분해서 또 아무거나 써야 돼요. 이 절차가요. 어르신들은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안희정 지사를 지지하는 저는 뭐 보수층이라고 이름을 쳐요. 별로 마음에 안 들지만 이 보수층들은 소극적 지지층이거든요. 그렇죠. 의향만 갖고 있거든요. 직접 행동파가 아니거든요. 행동한다 할지라도 내가 주민번호를 넣어 찝찝해요. 그래서 의향은 표현하지만 직접 행동하기는 굉장히 줄어들 것이다. 저는 10% 미만일 거라고 봅니다. 실제로 등록하는 것은.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안희정의 전체 여론조사는 뭐냐면요. 전체 국민 유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는 문재인을 싫어하는 사람이 제일 많지 않겠습니까? 안희정을 싫어하는 사람보다 문재인을 싫어하는 훨씬 많은 사람들을 놓고 여론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이 1위죠. 서자가 될 가능성도 높고. 네, 그렇습니다. 내가 져도 이겨도 내 동지들과 어깨 걸고 어깨에 스크럼을 풀지 않겠다. 이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추우면 우리가 보통 있잖아요. 힘이 돼주는 게 뭔지 아세요? 어떤 사람이 비를 맞고 있어요. 우산을 씌워주는 것보다 더 힘이 되는 게 뭔지 아세요? 같이 우산을 옆에 버리고 같이 비를 맞아주는 거예요. 그럴 때 가장 큰 위로가 되거든요. 제가 세월호 유가족들 있잖아요. 내가 뭐 해드릴 게 없어. 우산을 씌워드릴 수도 없어. 나는 같은 비를 맞는 심정으로 24일간 단식을 했거든요. 왜?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하고 같이 비를 맞겠습니다. 그걸 덜 고마워해요. 가서 뭐 위로하고 악수하고 뭐 특별법을 만들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뭐 이것보다는 그거는 우산을 씌워주는 거거든요. 잠시 햇빛 가리개로. 비가 오는데 비 가리개로. 근데 언제든지 비가 올 수 있잖아요. 진정한 동지는 내일 또 비가 올 수 있어요. 오늘 우산 씌워주는 사람 내일 우산 갖고 안 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같이 비를 맞아주면 내일 비가 와도 같이 맞아주겠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요. 새날만이 정청래 인터뷰 이렇게 할 수 있군요. 종편에서도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 판도라가 지금 시청률 얼마나 찍었는지 모르겠는데 종편 최고의 프로그램이 될 가능성도 있어요. 이런 캐릭터는 일찍이 없었거든요. 정치인들 여야를 통틀어가지고. 근데 그렇다 보니까 재미를 잊고 상품 가치로는 최고인데 일단 자기 이야기를 할 경우가 좀 드물어요. 또 오늘 그런 얘기가 좀 되고 있어가지고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한 가지 좀 제가 설명을 드릴 것은 지금 이제 역선택 문제를 계속 얘기하시고 이제 문재인 대표나 이재명 안희정 지사가 2012년 경선 룰에 준하해서 승복하겠다 해서 지금 룰대로 가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뀐 게 있어요.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런 건데 원래 2012년 룰은 전화를 딱 콜센터 전화하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어느 당을 지지하십니까? 였어요. 아닌 딴 당을 지지한다 그러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끊어지는 거죠.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전화 넘어가요. 1단계에서 2단계로. 그러거나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다 하지 않고 지지하는 정당이 없습니다. 그래야 또 2단계로 넘어가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과정을 없애버렸어요. 담벼락 하나를 치운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완전 국민 경선 해야 되고 흥행에 성공해야 되고 그리고 또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측만 한다면 문재인 대표가 너무 유리해서 해보나 만한 게임 아니냐. 그래서 상대 후보에게 기회 요소를 좀 넓히자.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그걸 없애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정당이나 박사모나 일베에서 들어올 수 있는 담을 치워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역선택 우리가 더 있어요. 그러면서 되게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이거 저보고 책임지라는 거야. 왜요? 몰라요. 완전 국민 경선제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아니 그런 이제 당원에 나와 있는데 제가 이제 이 얘기는 지금 처음 하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하고 싶었는데 그동안 안 했거든요. 아니 역선택은 근본적으로 못 막는다. 왜냐하면 그런 장치가 있었으면 걸러지잖아요, 한번. 자기도 모르게 나 새누리당 지지해요. 그다음 2단계는 못 넘어가. 근데 이걸 없애버렸어요. 2012년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미리 사상 검증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이 박사모인지 일벤지 국민의당 당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받을 수밖에 없어, 콜센터에서는. 그러면 우리 당 지지자들이 더 많이 참석해서 그 비율을 다운시킬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렸거든. 이건 이제 이게 계몽이야. 그러니까